여기에는 이제 가족도 있고 가족의 문화도 있고 이런 집은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개인이 머물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이 집조차도 외부에 의한 세력이던 내부에 의한 문제던 아니면 자연재해던 간에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갈등에 의해서 와해가 돼버리면 그 삶의 가치나 존재 자체가 그냥 다 부정당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식민 지배를 받은 역사도 갖고 있고요. 내전을 겪은, 같은 나라 국민끼리 내전을 겪은, 6.25 전쟁을 겪은, 지금은 휴전 상태고요. 종전이 아닙니다. 휴전 상태인 이 두 가지 트랙을 같이 갖고 있는 나라고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국가예요. 그리고 또 지정학적으로는 위에는 중국이 있고 위에는 북한이 있고 밑에는 일본이 있고 그 나머지는 바다예요. 이 흐름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대상 국가가 누구냐? 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제 비가 끝났네요. 네, 이번 주에 비가 끝나고 폭염이 왔어요. 오늘도 오늘은 7월 29일.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 촬영을 하는 주제가 광복절이 8월 15일이죠. 저는 광복절이라서 8월 15일을 뭐 기념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솔직히 그렇게 와닿진 않잖아. 근데 저는 광복절이 지나면 거의 이제 귀뚜라미 소리도 좀 들리고 뭔가 이렇게 무더위가 와도 그래 여기 발악을 하는구나, 최선을 다해라,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8월 15일이 기준이거든요. 거의 그쯤이 이제 말복 끝나고 이런 때예요. 그래서 덥기는 더워도 이제 끝이 보이잖아. 그래서 제가 광복절 그래서 되게 기다리고 좋아하는데 이 방송은 사실은 지금 스케줄대로라면 아마 9월경에 방송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광복절 기념 뭐 이런 타이틀은 붙이고 싶지는 않지만 하고 싶었던 저의 이야기를 4년 됐나요? 네, 4년 만에 이제 오늘 비로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하고 연동돼서 선곡한 노래가 사실 일본 노래예요. 일본 노래고 그 노래를 선곡한 시점이 2019년 초반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나를 찾아줘가 지금 이제 나를 찾아줘 홀딩스인데, 나를 찾아줘가 실제로 이제 뭐 사업자를 내고 막 이런 준비를 본격적으로 했던 게 아마 이맘때쯤이었을 거예요. 한 6월달 정도부터 해서 7월달에 막 사무실 알아보러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창업지원 자금 그거 받으려고 심사 다니고 막 이렇게 정신없고 이랬을 때 막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선곡을 2019년도에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해서 제가 세팅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창업은 이제 10월 달에 완벽하게 끝났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이사하고 그 다음에 뭐 기기 뭐 컴퓨터 이런 거 다 세팅해 놓고 통신선 깔고 뭐 이러면서 완벽하게 끝난 게 이제 10월 말 11월이었는데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코로나가 터졌었죠. 근데 왠지 그때는 이 노래에 맞춰서 라인 댄스를 한다는 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뭔가 뒷꼭지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다음에 하자, 뭐 계속 할 건데 뭐 하고 미뤄뒀던 선곡을
올해 비로소 하게 됐다는 사실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뭐 글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 진영이 없습니다. 잘못하는 게 나쁜 거고요. 네. 잘못된 리더가 쫓겨나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어떤 진영에 의해서는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번 제가 강의는 뭐 2시간씩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어떤 특정 진영, 정당에서 했던 일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가야지,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 언제였죠? 5월달인가? 제가 중국 편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 지금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이제는 어떤 이 위치 아니면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든 조금씩 완벽하게 세팅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전까지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직도 중국에 대한 스탠스를 어떻게 취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기업들은 계속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근데 그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더 그게 극단적이라는 부분인 거죠. 뭐 독일 같은 경우에 그 독일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업체가 전기차 업체를 중국 전기차 업체랑 스타트업이랑 손을 잡고 어쩌겠다 했다는 게 이제 얼마 전에 경제 뉴스에 나왔던 부분인데, 사실 그게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예요. 왜냐면 지금 미, 중 이 무역전쟁 때문에 다 새우등 터지는 나라가 한둘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스타트업하고 손을 잡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포기하기 어려울 만큼 어렵다는 건 저도 압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맛을 봤잖아. 중국 수출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한동안 천정부지로 막 오르고 매년 갱신을 하고 기록갱신을 하고 했는지를 맛봤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바꾸려면 어려운 거는 아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몇 개월이 지난 이 마당에 뭐가 하나 더 추가가 됐냐. 그 반간첩법인가요? 네. 제가 그 중국하고의 관계 설정을 이제는 완벽하게 다시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시진핑의 3연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진핑은 철저한 공산주의자고요. 그 사람은 경제나 이런 쪽보다는 그 공산주의라는 철저한 자기의 그 이념 체제가 더 중요한 사람이 3년임을 했다는 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럴 수도 있지, 그런가 보지, 그건 그거고 경제는 경제겠지 라고 안일하게 대하는 태도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방송을 이제 지난번에 한 적이 있고요. 기억하시든 안 하시든. 자,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이제 중국 했으니까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북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중일 이렇게 보는 부분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왜 한중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한중일이 주축이 되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흥 경제국 해갖고 이제 이렇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렇게 엮기는 하지만 주축이 되는 건 3국. 그래서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2019년에 제가 왜 이 노래를 선곡을 해놓고도 뭔가 찝찝해서 못했다니까요. 자,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은 제 스스로가 아마 용납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제일 좀 무서운가? 그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별로 없기는 해요. 제가 워낙 4년 동안 강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이게 집입니다, 집. 여기 이제 집 안에, 이게 뭐 침대도 있고, 여기 이제 지붕은 뚫렸지만, 지붕이 이게 뚫려있으면 안 되겠죠. 뭐 지붕은 막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문도 있고, 창문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곳에서 살겠죠? 자, 우리가 이제 집이라고 하면은, 이런 틀이 있는 집. 그죠? 하우스. 이렇게. 틀이 있는 집도 이제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홈이라고도 말하잖아요. 너 어디냐? at home 해서 집에 있다. at house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at home. 거기에는 이제 가족도 있고, 그 안에서의 어떤 가족의 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뭐 삶의 어떤 행태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우리는 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뭐 되게 이제 여기에 뭐 침대도 있고 이렇게 평안하고 이런 건데, 요즘에 이제 산사태 같은 것들이 이런 이 집을 완벽하게 다 집어삼켰어요. 다 집어삼키면 그러면 남아있는 가족이 있다 한들, 자, 그 가족이 다시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통과 희생이 수반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집은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막 이렇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뭐라 그러나요? 남보다도 못한 막 폭력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뭐 서로 죽이네 사네 하는 어떤 그런 갈등 속에서 애들은 집을 나가고, 뭐 부부는 뭐 어떻게 되고, 만약에 이런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사실은 있긴 있지만 죽은 가정이죠. 곧 죽을 가정이죠. 가족 구성원은 다 해체가 되고 집은 팔리든가 말든가, 뭐 아니면 폐가로 남던가 말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집이라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일 개인이 머물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에 이 집조차도 외부에 의한 세력이던 내부에 의한 문제던 아니면 자연재해던 간에 어떤 뭐라 그러죠? 그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아니면 그 내부적인 어떤 갈등에 의해서 와해가 돼버리면, 솔직히 그 안에 구성원들은요, 그 삶의 가치나 존재 자체가 그냥 다 부정당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중요한 게 집이에요. 그래서 집 안에서는 그래서 누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 그쵸? 부모님 아니면 부모님이 아니면 어른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뭐 1인 가구라면 내가 어른이자 내가 주체적인 그 가구원으로서의 뭐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면, 설령 이런 존재가 있다 한들, 아, 저기에는 저런 존재가 있었구나라는 흔적만 남을 뿐이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물며 국가입니다. 국가. 자, 국가가 30년 넘게 다른 나라의 통치 지배를 받으면서 사라졌어요. 자, 국가라는 존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게 뭐죠? 영토, 국민, 주권. 아까 집으로 따지면 영토가 없어지진 않았죠. 땅이 갈라지거나 지진에 의해서 무슨 뭐 바다에 침몰이 돼갖고 대한민국 땅이 바다에 뭐 이렇게 뭐죠? 그 가라앉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터는 그대로 있잖아요. 터. 그 다음에 국민이 다 죽었나요? 아니죠. 국민은 그 땅에서 여전히 농사 짓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바뀐 거예요?
나라의 권리가 바뀐 거예요. 주권을 빼앗긴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본의 30년 넘게 통치를 받았던 식민지 시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 한 가정 내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죽음보다도 더 큰 지옥 같은 고통인데, 한 국가가 남의 나라에 의해서 모든 권리를 다 빼앗기고 뭐 목숨만 붙어 있을 뿐이죠. 근데 또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죠. 네. 그런 삶을 3년도 아니고 13년도 아니고 30년을 넘게 지배를 받았다는 건, 사실은 저는 그 당시에 산 사람이 아니지만 이게 와닿지 않죠? 지금은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하지만 내 가정이라고 비유를 하자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저희 지금 현재 가족은 저하고 남편하고 아들이 있는데, 거기에 웬 인질범이 하나 침투를 해서 저희 세 가족을 올가매고 통제하고, 그 다음에 조금만 뭐 밖에 나가서 신고를 한다 그러면 가족 목에다가 총을 들이대고 죽여버린다 그러고, 자기 말 안 들으면은 다 뭐 불질러 버린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자산, 내가 가진 뭐 모든 그 뭐 재산이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빼앗고, 그 다음에 우리 세 가족을 만약에 거의 뭐 노예처럼 지배를 해버린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 이게 얼마나 끔찍할지 알겠죠. 이게 전 국민한테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그 내부적인 어떤 기회를 틈타서 살짝 일본 편에 붙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일파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자기 이웃을 더 잔인하게 짓밟고 했던 그런 부류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제일 그때 흔하게 무서운 말이 뭐였냐면, 이완용의 후예야?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친일파 이러면은, 친일파 그러면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데, 무슨 짓만 하면 이완용의 후예야. 그럼 이거 굉장히 치욕스러운 욕이란 말이에요. 근데 2019년 7월경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 이제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 이제 국가에서 배상하라 하는 판결이 났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 불복을 했죠. 그리고 일본에서 우리나라한테 보내야 되는 그 뭐랬죠, 원자재? 반도체 원자재였나? 부품이었나요? 네. 그 원래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한 30년을. 가장 자기 나라에서 잘하는 걸 분업을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가장 저렴한 국가의 인건비가 있는 곳에 공장을 세우고, 그 부품을 수출, 수입 서로 해서 완성체를 만들어서 서로 교환을 하고, 이렇게 살던 30년을 갑자기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통보도 없이 우리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나 수출 안 해. 걔네들이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무엇을 했죠? 그래? 그럼 우리도 너네랑 안 놀아. 그렇게 해서 아마 단교 아닌 단교가 됐습니다. 근데 물론 그때는 단교 아닌 단교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기였어요.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는 뭐 일본뿐만 아니라 뭐 중국은 뭐 단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예 자국의 문을 걸어 잠그고 제로 코로나를 했잖아요. 물론 그 중간에 뭐 올림픽도 하긴 했지만, 그럼 뭐 중국만 그랬나요? 다른 나라들도 다 막아놨잖아요. 자기네들 나라로 들어오는 것들을. 그게 어느 나라는 조금 길었고, 어느 나라는 조금 짧았고, 어느 나라는 먼저였고, 어느 나라는 늦게였다 뿐이지, 각각 자기 나라의 자국민을 보호하겠다고, 그게 이제 질병으로부터 그 유입을 보호하겠다고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자연스럽게 그냥 그 부분을
그냥 잊고 살았던, 아니면 코로나라는 게 너무나 모든 것들을 다 뒤죽박죽 엉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엄중성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밑으로 가라앉은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일이 뭐예요? 야, 우리도 일본 거 안 써. 그랬더니 마트마다, 편의점마다 일본 맥주 다 빼버리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래도 제일 잘 나가던 그 일본 패션 브랜드가 이제 유니클로라고 하는데, 저는 유니클로 옷은 잘 안 사 입어서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유니클로 매니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제 주변에 이제 옷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유니클로라는 옷이 그 소재가 굉장히 좋은, 가성비 좋은 옷,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막 스타일리시하고 패셔너블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 재질에 비해서 대비 뭐 굉장히 좋은 옷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보니까 한 매장에 한 30% 정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코로나가 막 터진 직후여서 2019년 7월이었으니까 2019년 7월부터 그때부터 불매운동이 막 일어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막 비대면해서 온라인 한 거는 2020년 7월 이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3, 4월까지만 해도 야 2주만 더 이러면 끝날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3, 4개월이 지났는데 보니까 심상치가 않거든. 이거 5, 6개월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 그때부터는 뭐가 된 거예요? 오프라인에 뭐 사실은 뭐 마트니 백화점이니 이런 데를 가는 것보다는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유니클로도 온라인이 있고 오프라인이 있었겠죠. 그래? 그러면 나는 굳이 눈치 봐가면서 내가 쓱 들어갔는데, 아니 누가 나를 뭐 보는 사람은 없겠지만 찝찝하잖아. 아니 그런데 집에 앉아서 이렇게 검색해서 유니클로 뭐 내 여태까지 쭉 이용했으면 대충 거기에 나오는 사이즈 스펙 다 알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 알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물건 구입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매장은 삽기가 없어졌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온라인 판매는 늘었다. 이런 게 그 당시에 사실은 주요 핵심 요소였어요. 근데 그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뭐예요? 우리나라 그 자영업자가 순수 우리나라 국내산 제품으로, 우리나라 야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고기 정도를 써도 일본산 아니고 뭐 미국산, 호주산 쓸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걸 갖고 우리나라 공간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술을 팔아. 그런 장소를 뭐라 그래요? 이자카야라고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자카야에서 그 주로 사케도 많이 팔아요. 근데 사케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조금 경제적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사케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자카야에서 사케만 파는 건 아니에요. 소주도 팔고 맥주도 팔아요. 제가 되게 잘 갔던 이자카야가 있거든요. 여기 앞에 있어요. 되게 맛있는데. 근데 제가 술 끊은 지가 몇 년 돼서 이제는 안 가지만, 근데 거기 가면 거의 뭐 열에 8테이블은 다 소주나 맥주를 마셔요. 사케 마시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 기반을 좀 갖춘 좀 연령대들이 주로 많이 사케를 먹고, 그 거의 젊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제한적인 아이들 같은 거 그냥 다 한국 맥주, 소주 뭐 이런 거 마셔요. 근데 아예 그런 공간에 네이밍이 이자카야라고 돼 있으니까 아예 이자카야에도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했는데, 거기다가 뭐 몇 시까지는 뭐 9시까지만 문을 열어라. 아니 이자카야 술 마시는 데인데, 제가 잘 가는 이자카야를, 제가 술 끊은 지가 정말 3년? 4년 됐어요.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먹다 보니까 술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좀 좋아하는 술이 독주를 그러니까 적게 마셔도 독주를 좋아하지 맥주, 막걸리 이런 거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에는 그냥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이렇게 생맥주 한 잔에 고기 이렇게 숙주볶음 막 해갖고 먹는 거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가 보통 보면 8시 이렇게 문을 많이 열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까지 영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가뜩이나 코로나에 9시에 문 닫으라고 뭐 이래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이자카야라는 것 자체가 일본에서 온 술집이다 이래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아예 불매. 그리고 왠지 그 이자카야 앞에 이렇게 서성거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뭔가 뒤꿈치가 뭔가 뜨거운 거야. 내가 이 동네에서 마시는 게 아니라 저기 어디죠, 뭐 부산쯤 내려가서 마시면 누가 알아 나를 하고, 뭐 내가 뭐 유명인도 아니고 먹겠는데, 나 이 동네 사람이잖아요. 나는 이 동네 사람을 잘 모르니까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 뭐 거기 뭐 나 거기 갔었더라, 나 봤어, 뭐 누구야, 뭐 이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뒤꿈치가 뜨거우니까 또 못 들어가고, 그런 시간들을 사실은 근 4년 가까이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오늘이 7월 29일이고요. 그게 며칠자 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완벽히 화이트 리스트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제 그게 재개가 돼서 다시 과거처럼 이제 서로 이제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는 어떤 무역의 어떤 그 통로가 다시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 4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나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저는 뭐 딱히 불매운동에 참여하지도 않았고요. 불매운동에 참여할 거리도 없었어요. 일단 저는 뭐 유니클로니 뭐 이런 브랜드 별로 관심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맥주를 여름에는 좀 마셨어요. 맥주를 제가 좋아는 안 하지만 덥지 않아. 그러니까 막 일 끝나고 나면 그냥 뭐 밥도 잘 안 땡기고 그러니까 맥주 한 캔에 가급적 고기 단백질 안주로 해서 이렇게 한 잔 마시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이상하게 저는 일본 맥주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맥주는 그 뭐죠? 어느 나라 산 맥주인지는 모르겠는데 코젤이라고, 코젤. 네. 일본 맥주는 아니에요. 코젤이라고, 제가 그 맥주를 되게 좋아해서 마트만 가면 그 맥주를 이렇게 재놓고 먹거나, 아니면 가끔 이제 일 끝나고 촬영 끝나고 힘들면 여기 사무실 앞에 가서 먹던 건 그냥 생맥주 500짜리 한 잔 이렇게 마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제가 제 입장에서 무슨 뭐 일본 불매 뭐 어디에 동참을 한다 뭐 이런 사실은 꺼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사실 꺼리가 있었어도 저는 뭐 누구한테 욕먹을까봐는 아니지만 뭐 이런 거죠. 굳이 이런 시기에 그게 뭐 그리 대단해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마음에서 안 한 건 맞는데,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오늘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이게 뭐를 위한 거지? 누구를 위한 거지? 이렇게 하면은 무엇이 우리 국가 이익에 부합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사실은 그때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런 얘기를 입 뻥끗 했다가는 시작하자마자 침몰할 것 같아서, 내가 잘 못했다, 뭐 내가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굳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3년 동안 묵혀놨던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저는 국사 시험을 보기는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막 시험만 간신히 본 것 같고 국사 공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왜 그거 알죠?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년중, 인명성, 광인효연, 숙경년까지는 열심히 배우다가 정순, 헌철, 고순 부분은요, 조선 후기는 잘 시험에 안 나와요. 기말고사 범위에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국사라는 것들, 역사라는 것들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은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시작이 돼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배우긴 했는데, 그 뒷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공부한 기억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정순, 헌철, 고순도 최근에는 아니고 한 10년 전에야 너 그 뒤는 뭐냐? 이렇게 해서 알았고요. 그 다음에 뭐 가끔 뭐 이렇게 드라마에서 뭐 민비 뭐
나오는, 그쵸? 네. 그런 게 방송이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뮤지컬 같은 것으로 방송이 됐던 것 말고는 일반 국민들이 조선 후기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역사를 모르는 민족이 미래가 없는데 조선 후기의 역사를 아는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만 그럴까요? 국사가 저는 이제 한국고사 세대이지만 25문제를 만점받았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 친구는 역사를 아주 잘 할까요? 그 역사에 특별히 관심이 있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거의 대부분, 아니 대한민국 교육제도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어디서 조선 후기의 역사를 제대로 알까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선 후기의 역사를 제대로 안 가르친 건가? 왜냐면 쪽팔리니까. 사실 아까 제가 집 이 모형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지만 어떤 집안이 와해되는 어떤 부분에서 외부적 물리적인 뭐 자연재해 이런 거 있잖아요. 산사태 이거 내가 예상치 못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뭐 기후 변화 뭐 이런 게 아닌 외부한테서 뭐라 그러죠? 침투를 당하는 요소는요, 내부 갈등이 심할 때 그렇습니다. 굉장히 내부 결속이 탄탄하고, 그 다음에 아무 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그 침투에 대한 방어 능력이 탄탄한 경우에는요, 우리가 사실은 전쟁을 많이 치른 국가죠. 뭐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맞고, 그때 뭐 병자호란도 있고 임진왜란도 있고 그랬을 때 나라를 뺏기진 않았어요.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중국의 뭐 속국가 같은 어떤 행태를 보이는 그 조선의 역사, 뭐 그 이전의 역사,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했지만 명확한 국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뭐 청나라의 침입, 뭐 해서 무슨 호란, 뭐 외란, 호란, 뭐 엄청 많이 겪었지만 그 외란, 호란을 겪었다고 해서 나라가 없어지거나 나라를 뺏기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라를 뺏겼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 자체의 내부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썩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는 거죠. 그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조선 후기의 역사는 일부러 저 뒤에 빼놓고 늘 가르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들 보면 그 조선의 뭐 몇 대 임금이 무슨 일을 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싫던 좋던 시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충 잘 알다가 조선 후기만 오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웠던 시기라는 걸. 제가 굉장히 비유를 운동 경기에 많이 하는데, 보통 혼자 하는 운동 경기 있죠? 뭐 골프.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혼자 하는 운동 경기? 사격? 뭐 양궁? 그러니까 왜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신과의 싸움을 한다 라는 운동 경기가 아닌 팀으로 하는 경기 있잖아요. 팀. 그게 이제 뭐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뭐 아이스 하키, 뭐 그냥 일반 하키, 핸드볼, 또 뭐 있냐? 탁구. 뭐 탁구는 혼자서도 하지만 복식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요즘 뭐 한참 또 뜬다는 뭐 테니스, 배드민턴. 여러분들 다 생각해 보시면요, 거기에는 기본적인 어떤 삶의 룰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공격과 수비예요. 공격을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요, 막아내면 재간이 없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경기는 수비진이 있고 수비진이 있고 골키퍼가 있어도
10대 0, 20대 0 축구인데 20대 0은 있었나? 10대 0은 있었던 것 같아요. 9대 0인가? 이런 경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마 전쟁을 치르고 나서 첫 월드컵에 나가서 뭐 받았던 성적표가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쪽은 너무나 뭐 아무 준비가 안 돼 있고 뭐 모든 것들이 그냥 진짜 바닥인 상태와 그것들이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의 팀과 팀끼리의 경기면 아무리 그 팀 안에서 공격수가 있고 수비진이 있어도 그냥 빵 하고 당하는 거예요. 빵 하고 당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뭐 침략한 역사가 한두 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나라가 없어지진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그 당시는 나라가 망했을까? 나라가 망했다기보다 그쵸? 없어진 거죠. 빼앗긴 거죠. 침탈당한 거죠. 왜 당했을까를 우리는 아무도 공부하지 않아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부끄럽거든. 저는요, 빼앗은 자의 잘못은 일본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세계사를 너무 싫어해요. 저는 역사도 아니 국사도 한국사도 시험 보려고 뭐 아니면 옛날에 그 조선왕조 500년 이런 거 재밌으니까 보기는 했는데 아니 내가 그때는 머리 아파 죽겠는데 왜 남의 나라 역사를 내가 왜 알아야 해? 이런 주의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죠? 국사 시험이 25문제였나? 근데 2문제 정도는 아마 세계사 문제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그냥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찍었어요. 어차피 학력고사니까. 근데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니까 또 세계사가 교양 필수더라고요. 근데 세계사가 교양 필수인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대단히 강의 싫어서 출석도 막 한 달에 한 번 부르고 막 이런 강의. 그런 강의실 맨 뒤에 앉아서 또 수업 방해는 안 하느라고 딴짓 하다가 가끔은 저기 원천유원지 가서 오리배도 타고 오고 제가 그만큼 세계사에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뭐 관심은 없지만 그 흐름을 그렇게 모르진 않아요. 자, 어느 나라든 간에 뭐 예를 들면 독립기념일 이런 이름이 붙은 나라는 결국은 누군가로부터 지배를 받다가 독립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고 계속 어떤 나라를 지배만 했던 나라도 있지만 그런 나라에 비해서 지배를 당했던 나라가 훨씬 더 많죠. 사실. 그러니까 일본한테 우리나라가 지배를 당한 건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 식민 국가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나라만의 특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특징. 그 특징에 대한 연구나 공부를 하는 국가와 과거 우리가 왜 식민 국가가 됐었는지를 그쵸? 반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조상이 그런 거죠. 그때 왜 그러면 많은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뺏기진 않았었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나라를 팔아먹을 정도의 상태였을까? 그 원인 분석을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그 공부가 되는 거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솔루션이 나오는 건데 조선 후기 공부를 아무도 안 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번에는 이제 강제징용 뭐 이런 문제 터져갖고 뭐 걔네들이 반발을 하면 야 그래? 그럼 문 닫아. 근데 문을 닫았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더 손해가 클까요? 일본이 더 손해가 컸을까요? 근데 마침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국운일 수도 있겠죠. 마침 문을 닫은 그 시점 이후에 코로나가 3년 아주 창궐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그 부분이 사실은
뭐 문을 닫던 안 닫던 간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다 차단을 했던 시기였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사실은 좀 깊이 겪지 않고 넘어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인생에서 만약에 손절한 사람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전 몇 명 있습니다. 근데 손절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임의로. 그쪽은 그럴 의사가 없어요. 그쪽은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어요. 내가 싫어. 왜? 내가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 내가 망가질 것 같거든. 그래서 저는 손절을 했어요. 근데 손절 당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손절을 당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누군가하고의 관계를 차단을 할 때 우리 보통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이혼. 만약에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화가 났어. 아니면 극단적으로 분노를 했어. 아니 강제징용 피해자한테 배상하래잖아 하고 나왔는데 싫은데? 이렇게 나오면 빡치죠. 근데 그 빡치는 것에 대한 대응이 그래? 놔둬라. 이런 방향으로 밖에는 안 했던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는 수출 안 해. 그런 식으로 갈 거면 외교는 왜 있고 정치는 왜 있고 정권은 왜 있고 정부는 왜 존재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에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막 소녀상 그거 만들어갖고 뭐 수요 뭐 집회 이렇게 엄청 심했었죠.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할머니들을 돕고 배상을 유도하고 하겠다라고 만들어진 조직, 거기에 수장 그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그 할머니들 등쳐먹고 살았잖아요. 할머니들 등쳐먹는 걸 감추기 위해서 뭐 소녀상 만들어 놓고 수요일마다 집회하고 정신을 흐리게 하는 거죠. 사실 그 내막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몰랐죠. 저라고 알았겠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자, 우리는 항상 관계에서요. 정치는 마찬가지고 외교도 마찬가지고 정권과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그런 부분들. 이거 사실은 개인이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 자르는 건 제일 싫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친구나 지인들로부터 상담 요청을 사실은 좀 많이 받았는데, 근데 사실은 들어보면, 야, 그럼 왜 사니? 야, 그냥 이혼해라. 저는 이혼에 대한 부분이 좀 되게 보수적이지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제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저한테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혼을 고민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 아이가 어릴 때는 자식, 저는 그거는 인정합니다. 사실 이제 그 미성년자 아이, 특히 사춘기를 아직 넘지 않은, 즉 뭐냐면 사정특성이 생기지 않은 미성년자 아이를 두고 이혼을 한다는 건 정말 끝이어야 된다는 거죠. 끝. 정말 끝. 더 이상이 없어요. 그 더 이상이 내가 죽는 것밖에는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저는 좀 보류하는 쪽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데 뭐 거기 안에는 뭐 내가 이혼을 하면 부모님의 걱정, 아니 부모님도 부모님의 걱정의 룸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왜 부모님의 룸의 걱정까지 네가 끌어안고 사느냐. 하지만 이혼을 제가 그렇다고 해서 장려를 하거나 이혼이 답이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게 뭐냐면 그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안 해? 싫어? 가려서 말아? 나도 안 놀아. 끝! 이거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제일 쉬운 방법을 회피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2019년도에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물론 일본이 뭐 잃어버린 30년 해서 경기 침체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는 하지만, 자, 그래서 단절이 됐을 때, 그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이, 우리 기업이 일본에 비해서 그러면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촘촘히 따져봤는데, 얻을 수 있었던 건 그 집권 세력들이 자기는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애국적 행동을 했다라는, 그렇게 하니까 선동을 하고, 야 그러니까 너네들도 다 불매해 하고 했던 것. 그래서 자신들의 정치적 그 생명 유지를 위한 생명수를 얻은 것 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도요, GDP든 뭐든 우리나라가 뭐 일본이 뭐 멈췄든 말든 우리나라가 일본을 뛰어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저출산 문제 뭐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금 뭐 난리를 치고 있지만, 인구 수를 보더라도, 그 다음에 인구 감속의 그 출산율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그러려면 일본과 동등하거나 일본보다 우위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집을 얘기를 했죠. 가장 무능하고 책임감 없는 가장이 뭔지 아세요? 물론 저도 바깥에 나와서 이제 실제로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나고 상대를 하고 정말 뭐 또 꼭 뭐 바깥을 나와서가 아니에요. 진짜 개 같은 경우가 한둘이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야 내가 이러려고 내가 여태까지 산 줄 알아? 야 내가 이 존재밖에 안 돼? 야, 때려쳐! 그리고 사표 던지고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거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은 세웠을지 몰라요. 그치만 대안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그 나머지에 대한 준비도 없이 자기 자존심 하나 세우겠다고 그 밑에 딸린 가족, 특히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표를 던진 가장? 저는 최악의 가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꼭 인생을 살면서요, 꼭 가장이 아니더라도 뭐 전업주부도 마찬가지고, 이혼을 저한테 요청한 사람들 중에 제가 맨 먼저 짚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래, 그럼 뭐 이혼하면 어떻게 살 건데? 이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혼을 하면, 이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자기가 힘들면 이혼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 이혼을 하기 위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박근혜 정부 시대는 또 그런 게 있었죠. 개성공단을, 아니 북한이 언제는 우리만 들었어요?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적국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뭐 이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뭐 조금만 일본한테 우리가 친화적으로 보이면 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완용의 후예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이고, 근데 실제 지금 젊은 친구들은요, 일본이 되게 가고 싶은 나라예요. 그 요번에 여행 수지 그 나온 거 보니까 2030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일본 되게 가고 싶어해요. 저 일본 2번이나 갔거든요. 한 번은 동경 갔었고, 물론 저는 둘 다 이제 지인이 거기 살아서 놀러 오라고 심심하다고 그래서 이제 한 번 동경 갔었고, 한 번은 이제 오사카를 갔었는데, 좋더만요. 가니까 일단 깨끗하고, 아니 젊은 친구들 거기 뭐 왜 일본이 뭐 음식에 뭐
동양, 뭐라 그러죠? 그 미식가? 네, 미식가의 나라라고 하는데 전 이해를 못했었어요. 아니 뭐 걔네 나라에 음식이 뭐 몇 개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돈가스 아니면 우동 아니면 뭐 전 초밥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으니까.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그냥 후루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먹어도 음미하면서 먹을 수 있고 더 맛있는 거예요. 물론 가끔 깍두기가 생각이 나긴 했지만, 근데 지금 엊그저께 나온 그 부분을 보면 물론 뭐 엔저 때문에 그렇든 뭐가 됐던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그렇든 말던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 아닌 뭐 조금 연배가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제일 많이 가고 싶은 나라? 갈 예정인 나라? 다 일본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다 그러면은 이완용의 후예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우리나라는 식민 지배를 받은 역사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전을 겪은 같은 나라 국민끼리 내전을 겪은 6.25 전쟁을 겪은 지금은 휴전 상태고요. 종전이 아닙니다. 휴전 상태인 이 두 가지 트랙을 같이 갖고 있는 나라고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국가예요. 그리고 또 지정학적으로는 위에는 중국이 있고 위에는 북한이 있고 밑에는 일본이 있고 그 나머지는 바다예요. 이 흐름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근데 그 개성공단 어쩌고저쩌고 해서 만들어갖고 했을 때 북한이 문제 일으키니까 야 개성공단 이제 막아 그랬죠? 그러면 그 개성공단 막아서 누구만 수혜를 받죠? 개성공단 막아 해서 자기네들 세력 모은 쪽 기득권들만 수혜를 받죠. 그 안에 각종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입점한 정부를 믿고 입점한 대한민국 기업들은요 다 망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정통한 소식통인지는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들어오는 소스는 우리가 얻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외신에서 이렇게 위성을 통해서 본 자료를 보면 개성공단 지금 돌아가더만요. 그러니까 남 좋은 일을 기껏 다 시켜놓고 걔네들의 수혜를 우리가 만들어준 꼴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금강산 뭐 관광 뭐 이렇게 재개를 하면서 거기다 뭐 건물 지어주고 뭐 해주고 했는데 뭐 다 무너뜨렸는지 모르겠지만 걔네들은 그거 다 폭파시켜 버렸어요. 이제부터는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국가가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 선을 긋지 않으면요 또 조선 후기 같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형태와 모양이 다른. 그때는 쇄국정책으로 뭐 이것들을 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표현할 수 있다면 쇄국정책으로 만약에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지금은 그것과는 다르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대상 국가가 누구냐?